지금은 오후 8시 21분. 처음으로 저녁에 하게 됐는데 글쎄요, 오늘은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좀 일찍 자가지고 자기 전에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자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완벽한 하루의 마지막을 위해서 한번 저녁에 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이 책 정말 너무 좋아요. 가볼게요. 보존과학 제2장 보존과학의 발달 과정. 자, 세계 보존과학의 발달. 잠깐 당황스럽네. 자, 세계 보존과학의 발달. 미술품의 과학적 조사 연구는 18세기 말 독일 화학자 M.H. 클라프로스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 화폐를 화학 분석한 것을 시작으로 1815년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 Sir Humphrey Davy가 이탈리아 폼페이 벽화의 안료를 조사하고 1839년에는 에스토니아의 화학자 글로벌이 발트해 지역에서 채취한 금속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 처리의 필요성은 19세기 중엽 파라데이 사람 이름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파라데이와 파스튜 등 유명한 과학자들이 문화재의 손상을 염려하여 과학적 방법을 문화재의 보존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벌써부터 재밌는데? 1853년 런던 국립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회화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영국 정부는 왕립연구소 로얄 인스티튜트의 소장 파라데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회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칠한 바니쉬가 황색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자연과학적 연구는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파라데이는 회화에 대한 다소의 지식과 과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파라데이는 이러한 답변이 있기 이전인 1850년에 이미 런던 국립미술관 소장의 회화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런던 국립미술관 관리자인 이스트레이크 경과 러셀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위원으로 임명된 이스트레이크 경은 유화표 유화 표면에 칠해진 바니쉬가 미술관에서 황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런던 국립미술관에 보존과학부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미술관 관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존과학부의 설립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에서 나온 정부의 질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라데이의 답변은 상당히 신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은 파라데이의 답변을 그 신중했던 답변 한 번 더 볼게요. 파라데이. 자, 정부는 이렇게 물었어요. 바니쉬가 자꾸 황색으로 변해요. 이거 자연과학적 연구로 가능합니까? 이에 파라데이 왈. 회화에 대한 다수의 지식과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후 1855년 이스트레이크 경은 런던 국립미술관 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존과학부의 발족은 물론 파라데이의 말처럼 과학자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서양의 각 국가에서 최초로 설립된 보존과학연구실 또는 연구소를 나타낸 표이다. 서양의 보존과학 연구기관이요. 런던 로얄 인스티튜트이 있고요. 베를린의 스테이트 뮤지엄이 있고요.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고요. 그다음 매사추세츠주의 포크 아트 뮤지엄이 있고요. 보스턴의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가 있고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가 있고요. 파리의 루브르 뮤지엄이 있고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가 있고요. 브뤼셀에 로열 인스티튜트 있고요. 잠시만. 벨기에 오케이. 로마의 Rome Center for Restoration Institute ICCROM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스톱하고 거의 요거를 붙여볼게요. 인덱스. 이 책은 너무 소중해. 나한테 이런 소중한 걸 자꾸 가르쳐 주니까 이 책은 너무 소중해요. 애초에 버릴 생각도 없지만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 책에 특히나 영국이 되게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제가 또 영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커리어 같은 거 찾는데 이 책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세계 보존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제2장의 1번을 봤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일본 문화재 보존과학의 역사입니다. 아까 세 개 걸 봤다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네요. 하긴 최근에도 친구한테 들었어요. 보존과학을 하는데 일본이랑 영국이 유명한데 너는 왜 일본이 아니라 영국을 택했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했죠.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대답을 했으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답변이 됐을 수 있겠네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지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일본 문화재 보존과학의 역사. 일본에 있는 동산 문화재 중에 유명한 유물은 대부분 전세품이다. 전세품, 이거 전쟁을 하면서 가지고 왔거나 그렇게 된 걸 전세품이라 하죠. 이러한 6에서 7세기 유물들이 현재까지 당시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전해져 온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rare case래요. 할 수 있다. 유럽의 그리스나 로마 또는 중국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당시의 상태로 잘 보존되고 있는 유물들은 거의가 출토품들이며 이 외에도 17에서 18세기에 발굴한 유물들이 현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유물들이 전해져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도 일본 기후에 맞도록 보존 환경을 적절하게 잘 이용한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일반 가정에서 흔히 하던 방법인 포쇄 작업, 즉 곰팡이, 좀을 막기 위해 옷이나 책 등에 신선한 바람을 이용해 통풍 작업을 했다. 소중한 유물들이 이러한 일반적 노력과 함께 오늘날까지 좋은 상태로 전해오게 된 것은 수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유물 중에 수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대사 대불은 9세기경에 목이 떨어져 있던 것이 에도 시대에 와서 몇몇 전문가들의 힘으로 훌륭하게 수리된 것으로 유명하나 그 수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중하게 전해져 오던 일본의 문화재는 1868년에 폐불회석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른바 신불분리경이 발령되어 전국 각지의 신사와 사찰이 파괴되고 그 안에 갑자기 발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책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흐름 끊기는 게 싫어요. 그 안에 이렇게 끊어주면 안 되나? 그 안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잖아. 그 안에 보관되어 온 문화재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어머마. 잘 알려진 것처럼 카마쿠라 대불도 미국으로 팔려나갈 뻔한 위기도 있었다. 또 흥복사의 오중탑은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여기에 사용된 동못을 채집하기 위해 이를 해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동못을 채집하기 위해 탑을 불태우기로 하였으나 주변 민가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사조인 문물개화라는 물결의 흐름 속에 사회적으로 군물 파괴주의적 생각이 만연하게 되어 많은 문화재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괴되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1871년에 한자네요. 모시기 이거 죄송합니다. 한자에 약해요. 고로 시작하는 건 확실합니다. 1871년에 읽을 수 있는 것만 최대한 읽어볼게요. 고땡
제의 땡출,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라는 태정관의 포고 발령이 있었다. 이를 통해 집고관 또는 진고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문물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기본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자료에서 당시 문화재를 현재와 비슷하게 31, 베스킨라빈스야 뭐야, 31 종류, 31개 종류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보존을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메이지 시대 초기에 민속문화재까지 보존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오케이. 실제 일본에서 민속문화재가 법률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당시 신불분리령으로 전국의 사원이 황폐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한 점은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1880년에는 전국 39도 도부현의 538개소의 신사 및 사원에 대해 수리비로 당시 금액 12만 1000엔이 고사사 보존금으로 교부되었다. 이 교부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원의 지붕 본당을 수리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교부금은 현재의 문화재 수리 보조금 제도와 전혀 다르며 자금 운영은 이자를 가지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재 보존의 활동은 유형 문화재 중 건조물을 제외하고 동산 문화재인 미술공예품 수리의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카쿠라 텐신, 페노로사, 코키류이치 등은 고 미술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그 누구도 참관할 수 없었던 법융사 몽전 구쇠 관음상을 처음으로 쌓여있는 포대를 풀어 조사하였다. 이 불상은 예로부터 비블로 되어 있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고미술품의 조사를 위하여 오카쿠라 덴신, 페노로사 등이 입회하는 가운데 포대를 벗겨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관보 1교시는 한자만 읽어볼게요. 자, 힘내 유빈아. 일본어구나. 도용. 노력했다. 암튼 당시 관보 블라블라블라의 내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000건을 조사한 것으로 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대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구체적으로 수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1884년에 시작한 미술품 조사가 88년 국내청의 임시 전국 보물취조국의 설치로 이어지고 이후 10년간에 걸쳐 문화재 조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임시 전국 보물취조국은 주로 미술공예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0년간 21만 5,091건의 미술품을 조사하여 8단계로 분류하였고 이 중 최상급 147건은 오늘날 국보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준급 유물들이다. 두 번째 323건 중에 잘 알려진 법융사 백제관음상이 이 범주에 해당되게 된다. 제8단계 2만 94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사를 마쳤다고만 되어 있다. 근대 초기 문화재 보존의 활동 속에 현재 문화재 보존법에 영향을 준 것은 1897년 고사사 보존법의 제정이다. 신사와 사찰이 황폐해가고 있던 중인 1894에서 95년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청일전쟁은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와중에 일본인의 고향의식과 더불어 자신들의 문화재를 재검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 고사사 보존법 제정은 후일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으로 계승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약 102년 전 고사사 보존법의 제정으로 이토 추타, 세키노 타다시, 츠카모토 등 건축 관계자들이 활약을 하게 되었고 페노로사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고사사 보존법의 특징은 수리를 제1조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법률 1조는
목적 취지를 게재하는 게 원칙이나 고사사 보존법 제1조에는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수리 부분을 강조하였고 수리를 위해서 보존금을 출원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특이하네요. 원래 1조에는 보통 그래. purpose나 취지 막 이런 거 적는데 특이하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1899년 12월 22일에 152건이 지정되어 처음으로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는 수리 실시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궁사의 천수국 수첩 등에는 대규모 수리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작은 면에서도 80%가 보조금으로 수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수리가 현재 수리 기술의 바탕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이때 실시한 수리가 현재의 보존 처리 기술 중 전통 기술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년 문화재의 지정 형태와 보존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 한 예가 한 점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건의 지정 유물이 1000점 정도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어 한 건의 수리를 했다고 해도 실제는 1000점을 수리한 사례가 불상이나 고문서에 상당수 있다. 오래된 예로 교토묘법 원 33간당의 목조천 수관음 입상은 전체 1001구로 이 불상들은 1936년부터 56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모두 수리했다. 엄청나네. 고생하셨겠다. 1944년, 45년, 46년은 태평양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는 계속되었다. 자,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44년은 59구, 패전연도인 45년에는 20구, 전후의 혼란기인 46년에도 15구의 천수관음상을 수리하였다. 한편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문화재 수리에만 열정을 바친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은 열정뿐만 아니고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 사명을 다해 문화재를 수리하였다. 박수! 참고로 물자, 옥칠, 목공 등 수리에 종사한 사람들이 총 74,135명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은 1479명이다. 이와 같이 또 한자가 나왔네요. 전전, 전후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수리는 계속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 문화재 보존의 근간이 되었다. 박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친일파 같잖아.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뭐 일본 막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힘든 시기에도 문화재 보존 수리를 위해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 전쟁 중에도 저는 거기에 박수를 기하는 겁니다. 암튼 유럽에서는 역사적 유산 또는 환경을 공공의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는 19세기 중엽부터 각국의 문화재에 대한 체제와 법률이 정비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71년 태정관 폭우로 동산 문화재의 보존이 개시되었고 97년에는 동산 부동산 문화재 보존을 위해 최초의 법률인 고사사 보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계승 발전되어 1950년에 현재의 문화재 보호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래서 그 법전 중에 한 구절을 떼오셨네요. 저자가 읽어볼게요. 일본은 작은 정부 운영의 일환으로 2001년 동경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합해 하나의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로 기구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동경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동경문화재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나라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죄송한데요. 기관명이 너무 길어요. 제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교육기관으로는 1964년 동경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약 20여 개의 교육 코스가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보존과학실을 설치 운영한 보존과학연구기관과 문화재 보존 코스가 개설된 교육기관을 나타낸 표이다. 여기서 스톱! 잘하면 저 일본
study abroad 가고 싶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보존과학 연구기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1947년부터 2007년까지 보존과학 기관이 되게 많네요. 대학 및 대학원 볼까요? 동경대 미술연구과 보존수복기술 강좌 문화재학과 문화과학연구과 뭐야 일본도 장난 없네. 그렇구나. 장난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또 있구나. 가만 보자. 난 정말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메리트? 일본? 그럼 석사? 이 소리는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일본. 동경대? 잠시만. 그렇단 말이지. 몰랐네. 이것도 인덱스 붙일게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동경대 출신이 있단 말이죠. 걔한테 연락을 해갖고 야 이랬냐? 너희 학교에 이거 있었어? 몰랐잖아. 암튼 지금 몇 분이 흘렀죠? 더 읽고 싶은데 역시 이 책은 너무 재밌어.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제2장에 1단원 읽었고 2단원 일본 했거든요. 이제 3번이 중국 문화재 보존과학의 역사예요. 중국.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나와? 잠시만요. 한국이 4구나. 한중일을 보는구나. 세계 보고, 일본 보고, 중국 보고, 한국 보고 그렇게 가나봐요. 재밌다. 이 책 진짜 너무 재밌는데? 화나네. 이호이 저자님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껴 읽을게요. 근데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서 혼자서 유튜브 안 켜고 그냥 막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뭐야 왜 이렇게 부었어.